안녕하세요. 포유 한율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문화, 정치, 경제, 사회, 역사 이와 같은 문화는 미래의 중국 경제의 악재가 될 수 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왜 갑자기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느냐 하면요. 최근에 이제 중국이 공산주의 시스템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헝다그룹 부도 문제 그리고 각종 비트코인 규제 이런 것들이 이제 문화와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중국의 문화가 문제인데 결국은 장기적으로 중국 경제에 악재가 될 수 있다. 중국 경제 미래를 놓고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죠. 또 과거에 좋게 얘기한 분들 중에서도 또 근래에 와서는 중국 경제 미래를 어둡게 보는 사람도 있고요. 같은 중국 경제 미래에 대해서는 설왕설래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제 중국의 공산주의 시스템, 이것은 사실상 버리기 힘든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출판 중에 있는 책에서 그 빅 트렌드 중에 아주 중요한 하나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빅 트렌드 중에 가장 강력한 트렌드일 수 있는데 공산주의 시스템을 버릴 수 있느냐는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글로벌 경제 시대잖아요. 또 글로벌 정치 시대예요. 글로벌 문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글로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조화를 이루기 힘든다는 거죠. 공산주의 시스템이라는 정치 시스템 자체가. 또 하나는 중국인의 극단적인 이기주의입니다. 이것도 이제 간과할 수 없는데요. 이게 결국은 유롱도시 건설로 이어진 거 아니냐. 돈이 되면 국가는 망해도 좋다는 거예요. 유롱도시 건설하면 결국은 그 결과는 누가 떠안습니까? 중국 금융회사가 떠안아야 되는 거예요. 또 그리고 결국은 중국 국민들이 떠안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극단적인 이기주의인데, 그리고 또 만성적인 과잉 생산 시스템, 뭐 그 얘기는 너무 많이 여러분들이 들었으니까 생략하기로 하고, 그 결과로 중국 지방정부 부채가 이제 급증한 거죠. 상환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채가 이제 증가했는데, 이제 금리가 만약에 오르기 시작하면 지방정부가 또 부채 상환 능력이 더욱더 악화될 거예요. 그리고 지방정부가 발행한 그 채권은 가격이 이제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겠죠. 과거 러시아 국채가 큰 폭으로 떨어진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1998년도에 그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것도 중요한 것 같은데, 중국 역사는 뭐 역사도 문화로 해석할 수 있으니까 중국 역사는 분열과 통합의 역사인데, 지금은 이제는 분열이 시작되는 단계라고 저는 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소수민족 탄압이거든요. 티베트 민족에 대한 탄압, 몽골 민족에 대한 탄압, 위구르 민족에 대한 탄압. 최근에 이제 아프가니스탄이 결국은 이슬람 문화권인데 이쪽하고 이제 강력하게 연결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중국이 계속해서 배신을 때렸기 때문에 아마 위구르 역사를 보면 중국이 안았다가 포옹을 했다가 또 배척했다가 포옹했다가 배척했다를 반복하는 역사예요. 그런데 지금 아프가니스탄이 이제 어떻게 보면 뭐 미국에서 독립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 이제 세력이 위구르 국민들이라기보다는 위구르 지역 주민들과 힘을 합하면 내부 분열이 가속화될 수도 있다. 지금 홍콩과 대만도 어떻게 보면 대만 같은 경우에는 한족에 가까운 국민이지만은 또 분열 내지는 갈등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은 이제 분열이 시작되는 단계다. 내부적으로. 제가 이제 내부를 왜 중시 여기느냐 하면요. 이 내부가 문제가 생길 때 외부 세력이 가세를 해갖고 그 파멸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지금 내부적으로 붕괴가 시작되겠다. 이제 아직까지는 뭐 시작 단계라고 봅니다, 저는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또 네 번째,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데, 중국은 배신주의 문화가 팽배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춘추 전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건데, 그때 이제 많은 인접 국가들끼리 계속 치고받는 과정에서 서로가 배신하고 속이고 이런 문화가 정착됐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는 근로자들이 좋게 볼 수도 있는데 나쁘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로자들이 취업을 하면 기술을 빼내 가지고 자기가 독립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 질서는 붕괴되는 거거든요. 기존 어떤 회사 시스템은. 물론 그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성공을 모두 다 하면 좋겠지만은 성공할 확률은 낮다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치열한 경쟁이 좋은 점도 있지만은 또 다른 나쁜 점도 있는데, 외부로 그 치열한 경쟁이 확산됐을 때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데, 중국 국민들끼리 치열하게 경쟁하면 한국의 그 학생들 경쟁하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보고 있는 참고서조차 친구들한테 안 알려주는 문화, 그것과 같은 문화가 정착됐을 경우에는 중국 경제 미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부정부패 만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배신주의 문화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국제 자본이 중국에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돈 벌려고 들어가는데, 거기서 부정부패가 만연돼 보면 회사의 영업이익이 빠져나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요, 이제 중국 정시가 그 자본시장이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패 만연이 정치가만의 문제냐, 아니면 중국 사회 전체의 만연의 문화냐, 이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중국 사회 전체에 만연된 문화다. 이번에 이제 흥다그룹 사태를 보면 기업은 파산 지경에 이르는데 흥다그룹 대표는 지난해 이제 10조 위안 배당을 받았대요.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자기 기업에 투자한 그 주식 투자자들을 배신 때리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중국 국민들을 배신 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배신주의 문화가 이제 사회 전반에 퍼져가 있다고 제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는 금융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어렵습니다. 금융산업은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데, 이 또한 이제 내부 분열의 문제로 이제 발전할 수 있다는 거죠. 쉽게 하면 제조업과 금융산업의 갈등, 이것도 분열이고, 그죠? 또 제조업 근무자와 금융에서 업무자의 갈등, 이 또한 분열이라는 거죠. 흥다그룹이 결국 그 개인은 이제 부자가 된 거예요. 10조 위안 배당을 받았으니. 그런데 이제 흥다그룹 이해관계자들은 어떻게 보면 흥다그룹을 믿고 거래한 국민들을 배신 때린 거예요. 그러면서 또 상장기업 부채가 매년 증가하는 원인 중에 하나다. 이 부정부패 만연이. 그렇게 봤을 때 제조 부실화는 이제는 가속화된다는 거죠. 우리 이제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부실기업 정리를 해봤다고 이러잖아요. 어느 날 그 갑자기 그 나빠지는 속도가 가속화됩니다. 그때는 내부 직원들이 회사 자산을 빼돌리기 시작합니다. 외부와 계약을 할 때 과대 계약을 해가지고 빼내다든지, 그거는 이제 조직의 간부들하고 이해가 일치되는 거예요. 어차피 회사는 망할 거 내 빼먹자는 거죠. 그러면 어느 날 부실화가 가속화되는데, 중국이 지금 전반적으로 기업이 부실화되어 가고 있는 거죠. 매년 부채가 증가한다는 그 자체가. 그 얘기는 이제 부실화가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중국인의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또 배신주의 문화와 관련되어 있거든. 그러면요, 금융에서 부실 채권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이제 향후 이제 금융전쟁, 그죠? 금융전쟁도 내부와의 전쟁이면 괜찮아요. 부동산처럼.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 외부에 그 국부가 유출되는 일은 없어요. 쉽게 하면 내부 분열 자체로 끝날 수 있는데, 금융전쟁은 외부와의 전쟁이단 말이에요. 미국과의 전쟁이고 일본과의 전쟁이고, 그죠? 유럽 헤지펀드와의 전쟁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기기 힘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인민은행이 추진하는 디지털 화폐도 국제화의 걸림돌이 되겠죠. 홍유아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인민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이제 도입하기 시작하면, 본격적으로 정착시키면 아주 중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얘기하시더니 저는 반대예요. 왜 그러냐 하면요, 중국과 한국이 중국과 한국 무역에 있어서 디지털 화폐로 결제할 수 있느냐 문제거든요. 근데 한국은 원자재는 중국에서 수입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대부분 미국 중동 지역에서 수입하는 거예요. 그런데 달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또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무역기간 중에. 또 아니면 내가 위안을 받아 가지고 있는데 다음 무역을 위해서 가치가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금융과 그 위안화 화폐의 가치 문제를 연결시키지 아니하고, 중국이 경제대국이니까 한국과 무역하면 디지털 화폐를 가지고 결제하면 시간도 단축될 수 있고 위안화 국제화에 큰 도움이 된다. 나아가 달러 약세에도 도움이 된다 이거죠. 근데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그거는 지식이 어떻게 보면 편식되어 있다. 공산주의 시스템으로 지식이 편식되면 균형감각을 잃게 되죠. 지식도. 그래서 지금 다수의 패널들 중에는 그 지식에 균형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앞에서도 지적했지만은 중국의 무역수지 흑자와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는 어떻게 보면 정반대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 무역수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 해석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것은 어떤 결과를 나오느냐 하면요, 중국에 투자해가지고 실패하느냐 성공하느냐의 문제고, 미국에 투자를 해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늘 중국 문화, 특히 정치, 경제, 사회, 역사적인 이 문화가 향후 중국 경제의 미래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지금 어떻게 보는 사람 중에는 한 5년 내지 10년 전에는 중국 경제를 굉장히 밝게 본 사람 많아요. 저 역시도 2000년에는 중국 경제를 굉장히 장밋빛으로 봤거든요. 그러면서 아마 그 무릎에 제가 강의 다니면서 중국에 투자하라고. 근데 2007년부터는 중국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과거에는 밝게 봤지만 지금은 중국 경제 미래를 어둡게 보는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아마 니얼 퍼거슨 교수도 지금 2015년 전에 쓴 책에서는 중국을 아주 미래를 밝게 봤을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제 과거에 밝게 본 사람들 중에서 이제 어둡게 보는 사람이 점점 증가하는 거예요. 그 사례가 글로벌 경제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다국적, 그러니까 모든 국가 국민들, 그죠? 모든 국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돼요. 근데 요즘 설문조사를 하면 중국에 대한 이미지가 점점 나빠져요. 이것은 뭐냐? 글로벌 정치 경제 질서에 뒤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이 중국식 공산주의와 중국인의 극단적인 이기주의, 배신주의 산물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갖고 그 극단적인 이기주의 때문에 불량 주택 건설하고, 불량 도로 건설하고요, 불량 건물 건설하고, 불량 식품 양산하고, 그러니까 신뢰를 잃게 마련이지요. 글로벌 경제 시대에는. 그래서 오늘 중국의 문화, 그래서 통틀어가 문화라고 이제 보고, 중국 문화는 중국 경제의 미래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차별화되면 구독 눌러주시고 홍보 부탁합니다.